고대 그리스의 자연 법칙, 천상은 완전한 원운동을 하고 지상에 있는 물체는 언젠가는 결국에는 정지한다 라고 하는 것을 2000년 동안 믿어왔지만 거기에 대한 의문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코페르니쿠스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죠.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그 의문을 제기한 게 뭐였습니까? 그걸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었던 천상법칙을 위배하는 사실이 보고서 그것도 천상법칙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지동설을 제안했다라고 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완벽하게 구현하려고 무엇인가를 더 추구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브라헤가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었고 케플러가 이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상법칙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고 이 의문이 바로 옳은 의문이다. 다시 말하면 천상에 있는 물체가 완벽한 원운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물체는 완전한 원운동을 해야지 된다. 신들이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완전한 원운동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깨진 것입니다. 이런 의견이 16세기에 이태리의 갈릴레이도 똑같은 의문을 제시했는데 갈릴레이는 천상법칙뿐 아니라 지상법칙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갈릴레이가 천상법칙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것은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직접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망원경은 북유럽에서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도 당시에 이제 안경이나 렌즈나 이런 걸 제작하는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렌즈를 이용해 가지고 멀리 있는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갈릴레이가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직접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망원경을 만들면 그 다음에 뭐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뭔가 보고 싶죠. 그래서 갈릴레이도 역시 제일 먼저 무엇을 봤냐면 밤하늘에 별들을 봤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밤하늘에 별을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크기는 그대로예요.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망원경으로 보면 별의 수가 엄청 많아집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당시에 중세까지 사람들은 별은 바로 뭐였냐면 하느님이 별을 왜 만들었습니까? 보기에 좋으라고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보기에 좋으라고 장식품으로 별을 만들었는데 망원경으로 보니까 안 보이던 별이 더 많이 보이죠. 장식품을 안 보이게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달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달의 표면이 우둘투둘하고 지구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것도 또 크게 놀랄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하늘에 있는 별들은 천상세계이기 때문에 구형인데 그냥 구가 아니라 완벽한 구형이고 그다음에 그것도 그 물질도 절대 안 변하는 반질반질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뭘 봤냐면 목성의 달을 봤습니다. 목성의 달이 목성 주위를 회전하는 걸 봤어요. 그 당시에는 모든 별은 지구 중심을 회전한다, 지구 주위를 회전한다라고 생각한 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증거를 직접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릴레이는 지상법칙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상법칙이 뭐였습니까? 지상의 물체는 가만히 두면, 건드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정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네, 우리 언젠가는 정지하지 않는 물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언젠가는 정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 보는 게 힘들었죠. 그래서 언젠가는 정지할 거야. 그러면 너 진짜 가봤어? 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갈릴레이는 사고 실험으로, 머릿속에서 하는 실험으로 이걸 증명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배우는 내용인데,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마찰이 없는 매끈매끈한 데서 물체를 굴러 떨어뜨릴 것 같으면 어때요? 다시 올라가는데 원래 있던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이걸 갖다 경사를 조금 더 완만하게 했더니 역시 원래 있던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걸 갖다가 그 경사진 거를 무한히 먼 곳에 올릴 것 같으면 어때요? 무한히 먼 곳까지 간 다음에 올라가겠죠. 그래서 경사를 올리지만 않으면, 가만히 놔두면 무한히 먼 데까지도 움직인다
라고 하는 것이 갈릴레이가 사고 실험으로 증명한 것이고 이것을 유명한 갈릴레이의 관성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에 대해서 모두 의문이 제기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 케플러가 제안한 또는 케플러가 불화의 자료를 가지고 완벽하게 성립할 것이라고 안 행성들이 타원궤도를 그린다, 면적 속도의 법칙, 그 다음에 조화의 법칙,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해서 성립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낸 사람에게는 큰 상금을 준다라고 영국의 르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영국의 르엔은 과학자였는데 이 사람은 건축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런던에서 크게 대화재가 한번 났었는데 르엔이 그때 그 도시를 설계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영국에 있던 많은 그 학자들, 유명한 학자들이 모여서 자, 이 케플러 법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미 뉴턴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있었지만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똑같은 과학자로 헨리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뉴턴을 만나서 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뉴턴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 왜 그런지 아는데 케플러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 아는데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헨리가 뉴턴을 졸라가지고 그 내용을 책으로 발표하라고 조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뉴턴이 자기가 그 연구한 것을 책으로 내죠. 사실은 뉴턴이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이 케플러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완성해 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언제였냐면 1665년인데 이때가 바로 런던의 흑사병이 창궐했던 때였어요. 그때 흑사병, 패스트가 돌면 어떻게 했냐면 유럽에서는 흑사병이 돌았다 그러면 그 흑사병이 돈 것보다 훨씬 크게 반경을 긋고 그 다음에 그 반경 안에는 전부 왔다 갔다 못하게 하고서 전부 다 어때요? 거기를 떠나서 다 다른 데 갔죠. 그래서 뉴턴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고향 울스소프라고 하는 고향에서 2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고향에서 실험을 하면서 당시에 알려진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업적을 다 쌓아놨습니다. 뉴턴이 그런 업적을 쌓아놓은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왜 그러냐면 뉴턴이 어릴 때부터 6살, 7살 때부터 한 일들을 전부 다 자기가 공부한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노트로 만들어서 그 노트가 지금까지 다 남아 있습니다. 뉴턴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지금 전부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때 이미 뉴턴이 1665년이면 뉴턴이 23세 때인데 그때 만유인력 법칙과 운동 법칙에 대해 생각해가지고 케플러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 하는 것을 다 풀어놨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책으로 발표했는데 그 책으로 발표한 것이 유명한 1687년입니다. 1687년에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제목이죠. 이런 제목의 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케플러 법칙은 경험 법칙이었습니다. 경험 법칙이란 뭐냐면 어떤 자료가 있는데 이건 측정으로 한 자료예요. 그 자료에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하는 것을 표현한 법칙이 경험 법칙입니다. 기본 법칙이란 우리가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그런 경험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를 간단한 몇 가지의 기본 법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이 바로 기본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프린키피아에서는 뉴턴의 운동 법칙과 우리가 F는 ma라고 얘기했던 거 있죠. 만유인력 법칙을 설명을 했는데 이 운동 법칙과 만유인력 법칙을 가지고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이 잘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상세계와 지상세계 모두를 이 운동 법칙과 만유인력 법칙을 가지면 당시에 알려진 모든 법칙을 다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태양이 지구를 또는 태양이 행성을 잡아다닌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당시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힘이란 이렇게 잡아다니는 힘은 접촉한 물체에서만 작용한다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만약에 접촉하지 않는데도 힘 작용할 수 있는 건 뭐만 있다고 생각했냐면 그건 마귀, 사탄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힘 작용하면 그것은 마귀가 와서 동작하는 거였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뉴턴은 태양이 행성을 잡아다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서로 잡아다니려면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 이유는 물체 속에 원래 들어있는 이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물체 속에 원래 들어있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질량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두 질량이 있으면, 두 물체가 있으면 질량 때문에 만유인력, 힘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힘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그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비례상수를 만유인력 상수라고 불렀죠. 이게 유명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입니다. 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제안한 것은 사실은 굉장히 당시로는 용감한 일이었다. 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이 발견한 기본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뉴턴의 운동 법칙은 프린키피아에 뉴턴이 세 가지 법칙으로 설명했습니다.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이것은 우리가 이제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뉴턴의 운동 법칙 F는 ma는 여기서 제2법칙입니다. 제3법칙은 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법칙이 되겠습니다. 제1법칙은 갈릴레이의 관성의 법칙을 제1법칙으로 빼서 여기에 프린키피아의 이 관성의 법칙은 갈릴레이가 맨 먼저 발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언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F는 ma에서 F는 0이면 F를 0을 대입할 것 같으면 갈릴레이의 관성의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성의 법칙은 뉴턴의 운동 법칙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은 갈릴레이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여기에 표시하기 위해서 제1법칙을 빼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법칙,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과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할 것 같으면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을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배우겠어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프린키피아의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케플러 법칙 잘 설명했구나 하고 이제 좋다라고 했는데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헨리였습니다. 뉴턴에게 이 책을 출판하라고 이렇게 요청한 사람이 헨리였어요. 이 헨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을 직접 적용해 봤습니다. 무엇한테 적용해 봤냐면 혜성에 적용해 봤어요. 혜성. 혜성이란 몇십 년에 한 번씩 하늘에 나타납니다. 하늘에 나타나서 이 별이 없던 별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꼬리를 달고 나타납니다. 사실은 이것은 케플러의 제2법칙 때문에 어때요? 이 혜성도 행성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찌그러진 궤도를 돌아요. 그래서 태양에서 가까울 때 이때는 굉장히 빨리 돌아요. 3주 동안 이걸 돕니다. 그 다음에 한 바퀴 도는데 혜성이 한 바퀴 궤도를 한 바퀴 도는데 한 70년 걸리는데 70년의 대부분은 저 먼 곳에 있어요. 그래서 안 보여요. 가까이 오면 한 3주 동안만 보이는데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혜성을 이루고 있는 기체가 꼬리를 물고 빛을 발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것이 어떻게 이해됐냐면 없던 별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신이 인간에게 경고하느라고 이 혜성을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혜성이 저기서 나타났다라고 하면 유럽에서는 모든 교회에서 전부 종을 울리고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하느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왜 그러냐면 혜성이 나타날 때마다 무슨 전염병이 돈다든지 홍수가 진다든지 아니면 왕이 죽는다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혜성이 오면 사실은 혜성이 안 와도 그런 일은 벌어지죠. 혜성이 오면 그러니까 혜성이 바로 그런 것을 알려준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헨리가 바로 이 혜성한테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음번 혜성이 언제 도착할 것인가, 언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산해서 발표했어요. 앞으로 2년 뒤 어디에 언제 혜성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발표했는데 바로 그때 그 위치에서 혜성이 나타났겠습니까? 안 나타났겠습니까? 네, 혜성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혜성이 더 이상 신비나 또는 신의 경고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됐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뉴턴의 물리학이 얼마나 정확한 물리학인지 얼마나 정확한 이론인지 하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물리학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연 법칙을 수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수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F는 MA, F라는 숫자와 M이라는 숫자와 A라는 숫자를 곱해서 양변이 같다 이렇게 숫자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칙으로 계산한 결과를 숫자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으로 직접 그것과 관계된 현상을 측정해서 또 숫자로 얻습니다. 이 두 숫자를 비교해가지고 같으면 법칙이 맞는 것이고 틀리면 법칙이 좀 틀린 거죠. 그러면 법칙을 바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헨리 해성, 이게 성공한 이후에 헨리 해성의 예언을 성공한 후에 뉴턴의 물리학은 자연현상을 정확히 미리 알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이 뉴턴의 물리학, 뉴턴의 운동법칙을 모든 당시에 관찰할 수 있는 자연현상에 적용해서 숫자로 비교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도대체 틀린 것이 없었어요. 올바른 자연의 이치를 찾아냈다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뉴턴이 천재여서 뉴턴의 물리학을 우연히 발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습니까? 뉴턴이 그 자리에서 뉴턴의 물리학을 발견할 모든 그 과정이 거기에 그렇게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법칙을 철저하게 믿었던 코페르니쿠스가 천상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해결하려고 지동설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가 확실하게 특정이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을 철저하게 측정하고 분석을 통해서 케플러 법칙이라는 과제가 제기되고 뉴턴이 이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